마을 원로인 의진에게 돈은 흐름이 아닌 무게였습니다. 덕이 쌓이면 저절로 그 무게만큼 따라오는 것이었지요. 의진은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며 이자를 최소한으로 하는 덕에 한해 거래만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담보로 한 약속이었고 무거운 윤리의 짐이었습니다. 젊은 류수는 달랐습니다. 어르신, 돈은 멈추면 썩습니다. 곡식처럼 이삭을 틔워야 다음 해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자 이웃 마을 장인의 공궁함이 의진에게까지 닿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혼례를 치를 최소한의 비용, 즉 빚이 아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류수는 계산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빌려주지 않으면 장인은 사채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자는 그가 지불할 위험의 대가입니다. 의진은 류수의 현실적인 논리를 알았지만 마음속에 저울은 기울었습니다. 이익은 사람을 해치고 신용은 사람을 세우는 법. 이자가 아닌 환을 통한 책임을 지게 하라. 류수는 고심 끝에 하나의 환을 만들어 장인에게 보냈습니다. 금액은 최소한, 상환 기한은 넉넉하게, 그리고 이자 대신 도움에 대한 감사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장인은 고마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 환을 혼례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맺은 덕의 순환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인은 좋은 재료로 만든 아름다운 가구를 의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돈 대신 솜씨로 빚을 갚았습니다. 이것이 유교적 금융의 미덕이었습니다. 돈이 흐르되 그 흐름 속에 이익보다 신뢰를 섞는 것. 의진과 류수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무거운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앞서 얘기는 유교시대 금융을 통해 본 동아시아 경제문화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유교 문화의 특징은 금융의 중심이 시장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근대적 금융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주요 경로는 가족, 친족, 종친회, 마을 공동체와 같은 관계망이었습니다. 즉, 신뢰와 체면이 금융거래의 핵심이었죠. 돈을 빌리는 일이 곧 마음의 빚을 지는 일로 여겨졌고, 이 때문에 가족에게 빌린 돈은 그 어떤 금융회사나 사채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유교 사회는 가문 유지가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금융도 개인의 재무 최적화가 아닌 가문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작동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유교 사회는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를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특히 공동체 내부에서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요. 따라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지 않도록 사회적 압력이 작동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높은 이자가 오가기도 했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남을 착취하지 않는 금융이 규범이었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평판이 손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용이 돈이 아니라 명예와 품성에 의해 평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문서나 객관적 지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용의 기준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품성과 가문이 되었지요.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가? 가문이 반듯한가? 효를 다하는 사람인가? 이런 요소들이 곧 신용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보다 말의 무게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계약서를 쓰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유교 사회의 금융은 투자와 성장보다는 안정과 생계 유지를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당시 경제는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농업 생산은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보다는 흉년 대비를 위한 저축, 씨앗값 마련,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 확보 등 안정 중심의 금융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지요. 금융의 역할은 가문과 마을 공동체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완충 장치였고, 재산 형성보다는 생존과 지속 가능성이 우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근면, 절약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경제 윤리입니다. 당시에는 노동을 통해 성실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재산을 늘리기 위해 투기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고, 따라서 금융을 통한 급격한 부축적은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천천히 성실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이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거래에서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강한 강조입니다. 유교 사회는 상업을 천하게 여긴 측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상업 행위가 공동체 내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엄격한 규범을 적용했습니다. 약자를 착취하는 고리대금은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여겨졌고 경제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도덕적 책임이자 사회적 의무였습니다. 이처럼 유교적 가치가 지배하던 사회의 금융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도덕적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지금도 한국의 금융 문화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을 서는 문화,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의 무게감, 부채를 도덕적 결함으로 여기는 시선, 높은 이자에 대한 경계심, 금융에서의 안정성 중시 같은 요소들은 모두 이 유교적 금융 문화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통적 금융이 현대 금융과 비교할 때 반드시 뒤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금융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관계나 공동체의 안전망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유교적 금융은 공동체 기반의 신뢰와 상호보조를 중심으로 하여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가 아니라 시대와 제도에 맞는 금융의 역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